새벽 2시 철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에 박소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검은 제복의 보이부원 셋이 그녀의 좁은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순간 그녀의 눈이 부셨어요. 가장 앞에 선 장교의 얼굴에는 냉철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어요. 박소라 동무, 이건 설명이 필요하겠소. 스케치북이 바닥에 던져지며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남한 관광객 민재의 얼굴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붉은 펜으로 알 수 없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요? 남조선 간첩과 내통했단 말이요. 소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열흘 전 금강산 관광 안내 중 만난 민재와의 짧은 만남이 떠올랐어요. 그는 그저 그림을 그리는 관광객이었을 뿐인데 그녀에게는 진짜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만남이 그녀를 조국의 반역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26살 박소라는 금강산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며 조국의 아름다움을 남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안내원이었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항상 작은 스케치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공식 관광 코스에서 벗어나 몰래 금강산의 진짜 모습을 그리는 것이 그녀의 작은 반항이자 유일한 자유였어요. 예술은 당과 수령에 복무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사상 오염입니다. 미술대학 교수의 경고가 항상 귓가에 맴돌았지만 소라는 자신만의 예술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2달 전 반동적 예술 행위로 체포된 오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더욱 그러했습니다. 열흘 전 관광객 김민재와의 우연한 만남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남한에서 온 회사원이지만 그림에 깊은 조예가 있던 민재는 소라가 몰래 그린 스케치를 우연히 발견하고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런 섬세한 터치와 감성.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셨네요. 처음으로 자신의 예술을 인정받은 기분에 소라는 민재와 예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금강산의 숨겨진 계곡 앞에서 둘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의 자유에 대해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안내원과 관광객이라는 경계, 북과 남이라는 장벽을 잠시 잊은 순간이었어요. 이별 전날 민재는 조심스럽게 소라에게 다가와 작은 연필과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그림 세상이 봐야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채 소라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를 버리지 못했어요. 대신 스케치북 마지막 장에 붙여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소라는 보이부 신문실로 끌려가며 2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나는 오빠처럼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라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동무, 이거 심각한 사상 오염이요. 평양중앙보위로 즉각 이송될 것이요. 보위원이 소라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머릿속에 오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2달 전 반동적 예술 행위로 체포된 후 소식이 끊긴 오빠. 그리고 이제 그녀도 같은 운명이 될 것이란 공포가 덮쳤습니다. 숙소 복도를 지날 때 다른 안내원들은 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소라는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이부 송차에 실려 평양으로 향하는 동안 소라는 창 밖으로 휘날리는 눈보라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차량은 함경북도의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파고드는 수갑의 쇠사슬이 차가웠어요. 평양에 도착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눈보라가 거세졌고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던 선도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사고가 났고 호송차도 급정거했어요. 운전석의 보이부원이 욕설을 내뱉으며 상황을 확인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라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어요. 차 안에 남은 보이부원 하나가 창밖 상황을 확인하느라 고개를 돌린 그 짧은 순간 소라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야. 앞좌석 틈새에 떨어진 작은 쇠 클립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라는 숨을 죽이며 발끝으로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클립을 펴서 수갑의 잠금 장치에 넣었어요. 북한 보이부의 낡은 수갑은 간단한 열쇠 구멍 구조였고 보안 교육 중 우연히 보았던 잠금 해제 방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클립을 조심스럽게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한쪽 수갑이 풀렸어요. 그 순간 차 문이 열리며 보이부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소라는 풀린 수갑으로 보이부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쳤고 그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려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도망친다. 도망친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총성이 울렸지만 폭설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발목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소라는 산속으로 달렸어요. 한쪽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달려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작정 국경이 있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를 이끌었어요. 살아남아야 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 4일간의 도주 끝에 소라는 두만강 인근에 도착했어요. 찢어진 옷과 얼어붙은 손가락 아직 한쪽 손목에 달린 수갑의 흔적으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산속에서 버려진 헛간을 발견했을 때는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래된 집더미와 낡은 담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몸에 감쌌습니다. 그러나 곧 그곳이 국경비대의 순찰 루트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날 밤 헛간 밖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소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틈새로 비쳐 들어왔어요. 경비병들이 불과 10엠 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녀는 숨을 죽이고 썩은 나뭇잎 속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늑대가 지나간 자국인가? 함께 확인해보자. 경비병의 군화가 그녀의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갔어요. 소라는 입을 꼭 다물고 심장이 터질 듯한 소리마저 억눌렀습니다. 한 명의 경비병이 담요를 발견하고 집어들었지만 다행히 다른 병사가 그를 불러 헛간을 나섰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구역으로 가자. 오늘 밤엔 눈이 더 심해질 테니까. 경비병들이 떠나고 나서도 소라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추위로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들의 얼굴, 특히 오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난 살아야 해. 다음 날 그녀는 얼어붙은 강변에 서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두만강은 새하얀 얼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중간중간 검은 물이 보이는 틈새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건너편은 중구. 살 수 있을까? 붙잡히면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요.
그녀의 손에는 단 하나, 민재가 몰래 건넸던 작은 연필과 그가 적어준 연락처가 적힌 종이 쪽지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비닐에 꼼꼼히 싸서 옷 안쪽에 붙였습니다. 심장 가까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희망의 증거로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소라는 두만강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얼음은 단단해 보였지만 발걸음마다 끼익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그녀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강 중간쯤에서 갑자기 우직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졌고 소라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하 20도의 강물은 칼날처럼 그녀의 피부를 베어내는 듯했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둘러 강 건너편으로 헤엄쳤습니다. 온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한 가지 생각만이 그녀를 지탱했어요.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자유롭게 웃고 싶어. 중국 땅을 밟은 소라는 강변숲 속에 숨어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민재의 연락처가 담긴 종이는 다행히 비닐에 싸서 보관해 물에 젖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오자 소라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조그만 마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곧장 가기엔 위험했습니다. 당장은 따뜻한 곳이 필요해. 그녀는 산자락을 따라 움직이다 버려진 헛간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안에 있던 낡은 농기구들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이틀을 그곳에서 버티며 체력을 회복한 소라는 밤중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집 뒤편에 널린 빨래에서 낡은 옷 한 벌을 가져와 갈아입었어요. 이제 적어도 겉모습은 탈북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갑작스런 목소리에 소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나이 지긋한 여인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말투를 들으니 북에서 왔구나. 소라는 도망칠까 고민했지만 여인의 눈빛에는 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심이 느껴졌습니다. 따라와. 여기선 위험해. 여인은 소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김씨라고 했고 5년 전 남편을 잃은 조선족 과부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먼저 씻고 밥부터 먹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받는 친절에 소라는 경계를 풀지 못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밥과 국을 앞에 두고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씨는 소라에게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했어요. 대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소라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순 없어. 당국에서 검문을 자주 나와. 넌 서류도 없잖아. 김 씨의 말처럼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김 씨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며 중국어 단어들을 배우고 때때로 뒷마당에서 몰래 금강산의 풍경을 그렸어요. 그림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소라를 불렀어요. 내일 검문이 온대. 내가 여기 있다는 신고가 들어간 것 같아. 소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송되면 죽음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김 씨는 묵묵히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심양까지 가. 내 조카가 거기서 일해. 이 편지를 보여주면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소라는 김 씨의 도움으로 마을을 빠져나와 심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일까? 심양에 도착한 소라는 김 씨의 조카 박철수를 만났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남자로 중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소라를 바라봤지만 이모의 편지를 읽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모가 도와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네.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 일주일만 머물다 다음 장소로 가야 해. 철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한 구석을 소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소라는 집 안에 숨어 지냈어요. 외출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여기도 탈북자 단속이 심해. 얼굴만 봐도 북에서 온 거 알아챈다고. 소라는 철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북한 출신임을 쉽게 드러냈어요. 하루는 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이곳을 떠나야 해. 공안이 아파트 단지를 뒤지고 있어. 브로커를 소개해 줄게. 소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거기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철수가 소개한 브로커는 왕이란 남자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소라를 후려보더니 말했어요. 비용은 $8,000. 선불. 소라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김 씨가 준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왕은 소라의 말을 자르고 철수에게 돌아섰어요. 돈 없으면 데려갈 수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마. 철수가 왕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었어요. 잠시 후 철수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반은 내가 대신 내주기로 했어. 나머지는 내가 도착한 후에 갚기로 했고. 소라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여동생도 너처럼 탈북했어. 지금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지. 내가 그 애를 생각나게 해. 이틀 후 소라는 다른 4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몰래 베트남으로 건너가 라오스를 통과한 뒤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밀폐된 트럭 안에서 좁은 배 위에서 정글 속 비밀 통로에서 소라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매번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글을 지나는 중에 소라는 열병에 걸렸어요. 독충에 물려 팔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같이 가던 미숙이란 여성이 그녀의 이마에 찬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주었어요. 버텨 언니. 곧 태국에 도착한대. 거기서 치료받을 수 있어. 유혈 상태에서 소라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48시간의 사투 끝에 소라의 열은 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그녀의 팔을 부축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보통은 이런 상태면 포기해요. 소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어서. 브로커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소라의 마음속에는 분명했어요. 그녀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소라는 이제 곧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NGO 직원의 말에 그녀의 희망은 조금 꺾였습니다.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야 출국이 가능해요. 수용소는 감옥은 아니었지만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작은 방 하나에 8명이 함께 생활했고 외출은 철저히 제한되었습니다. 매일 심층 인터뷰가 있었고 그녀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경로,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어요. 당신이 정말 북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중국 조선족이 탈북민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터뷰에서 수천 번 반복되는 질문에 소라는 지쳐갔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고 시간은 그토록 더디게 흘렀어요. 수용소 안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은 서로 다투기도 했고 간혹 누군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런 날들 속에서 소라는 NGO에서 제공한 종이와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케치에 불과했지만 점차 그녀의 그림은 수용소의 주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적 있나요? 태국 직원 수미가 물었습니다. 소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그릴 수는 없었죠. 수미의 권유로 소라는 수용소 내 다른 탈북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선 그리기와 구도 잡기부터. 그것은 지루한 수용소 생활 속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용소 벽면은 탈북민들의 그림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각자의 고향, 가족, 그리고 꿈을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소라는 자신의 그림 교실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던 소라에게 수미가 다가왔어요. 곧 출국일이 정해질 거예요.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소라는 달빛이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진짜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수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당신의 눈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2003년 12월 마침내 소라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발급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국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득히 먼 북쪽 어딘가에 그녀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렸지만 더 큰 희망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젠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 거야. 비행기 창가에 앉아 소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의 찬바람이 소라의 얼굴을 때렸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태국 난민 캠프에서 3개월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은 것이었어요. 박소라 씨 이쪽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행성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온사인, 고층 빌딩,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하나원에서의 적응 기간은 소라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해 에스컬레이터 타기, 신용카드 사용법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새 이름은 최지윤입니다. 호적에도 이렇게 등록될 거예요. 소라는 새 이름을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최지윤. 최지윤. 자신의 본명을 버리는 것은 마치 이전 삶의 일부를 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지유는 정부 지원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단 15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첫 월급으로 지유는 작은 이젤과 캔버스 그리고 아크릴 물감 세트를 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물감 튜브를 만지자 전율이 느껴졌어요. 북한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생생한 색상들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유는 미술학원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아이들에게 기초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양 때문에 아이들이 놀렸지만 곧 그녀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세요? 아이의 질문에 지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했어.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학원 원장은 지윤의 북한 출신 배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탁월한 기본기를 인정하며 정식 교사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북한 말투가 나와 주인에게 출신을 들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치 그녀가 위험한 존재라도 되는 듯이. 그날 밤 지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난 누구지? 박소라? 최지윤?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의 존재? 캔버스 앞에 앉아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그렸어요. 반은 북한에서의 소라로, 반은 한국에서의 지윤으로.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품으로 온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서울의 아침, 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강산의 계절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첫 대형 전시회였습니다. 벽면에는 그녀가 18년간 그려온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보, 인터뷰 준비는 다 됐어? 최태연, 그녀의 남편이 커피를 들고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15년 차인 태연은 IT 회사 임원이 되었고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응, 거의. 잠시만. 지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대표작 얼어붙은 강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얼음으로 덮인 강과 그 위로 비치는 달빛이 묘사되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건넜던 두만강이었습니다. 저 그림은 항상 특별해 보여.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야? 태연의 질문에 지윤은 항상 그랬듯 미소로 답했어요. 어릴 때 상상했던 풍경이야. 15년간 지윤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강원도 고아원 출신이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고 말했어요. 누구도 그녀가 북한 출신 탈북민이라 생각하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갤러리에서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어요. 문학의 인사들과 미술 평론가들이 그녀의 작품을 보러 모였습니다. 최지윤 작가님의 산수화는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기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금강산을 그린 작품들은 마치 직접 본 듯한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평론가의 말에 지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금강산을 너무 자세히 그렸나. 하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서 안내원으로 일했다고 짐작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전시회 중앙에서 한 노년의 남성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계속 자신을 응시하는 것이 불편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그 남성이 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소라. 맞죠? 그 순간 지윤의 온 몸이 얼어붙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저.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김민재입니다. 2003년 금강산에서 만났던. 지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 남한 관광객이었어요. 그가 건네준 연락처와 작은 연필이 그녀를 탈북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간첩 혐의로 몰리게 했던 장본인.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림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금강산의 저 특별한 안개, 바위의 질감. 당신만이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지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태연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느라 바빴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당신이 무사히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드린 연락처가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윤은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자유를 얻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할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오랜 시간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와의 만남은 그녀의 과거를 일깨웠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작업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태연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에게 말할 게 있어요. 내 이름은 사실 최지윤이 아니에요. 박소라예요. 말을 꺼내자마자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지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우연히 내 서류를 봤어. 하나원에서 나온 서류였지. 그때 모든 걸 알게 됐어. 내가 금강산 안내원이었던 것, 탈북한 이유,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까지. 왜 말하지 않았어요? 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그리고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사랑한 건 최지윤이든 박소라든 바로 너였으니까. 소라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15년간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비밀은 이미 나눠진 것이었습니다. 태연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할 거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린 가족이니까. 소라는 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가면도 거짓말도 필요 없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소라는 처음으로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